어머님 죄송해요. 애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장례식은 못 갈 것 같아요. 남편의 빈소를 지키던 나는 전화를 받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5살 손주가 위독하다는데 어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사흘 밤낮을 홀로 남편의 빈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친척이 보여준 사진 속에는 며느리와 아들이 해외 최고급 리조트 수영장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홀로 상을 치르는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며느리와 사돈집, 말 그대로 박살내버린 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64세 나 박순이는 작은 밑반찬 전문점을 운영하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손님들은 내 음식을 먹으며 사장님 손맛은 정말 최고라고 입을 모았죠. 하지만 어느 날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갑작스러운 뇌출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국화꽃 향기로 가득했고 조문객들의 발소리만이 조용히 복도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일한 아들 재훈이와 며느리 미소, 그리고 손주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전날 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너무 심해져서 응급실에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 2명 다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나는 손주 걱정에 오히려 며느리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애가 제일 중요하지. 아빠도 이해하실 거야. 그날 오후 남편의 사촌 동생이 조문을 왔는데 그가 난처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형수님, 이거 혹시 재훈이 와이프 맞나요? 화면 속에는 며느리의 SNS가 떠 있었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올라온 게시물이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가 보이는 고급 리조트, 야자수가 늘어선 수영장, 럭셔리한 빌라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님, 그러니까 사돈 부부까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죠. 사진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힐링 여행. 아빠가 예약해준 프라이빗 리조트 진짜 최고. 아이도 너무 좋아해요.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가 고열로 입원했다면서 사진 속 아이는 멀쩡하게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해외 최고급 리조트에서요. 내 남편이 차갑게 식어가는 이 순간의 말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척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죠. 나는 천천히 친척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요. 다른 친척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그 감정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감정을 폭발시키면 안 됐으니까요. 그날 밤 빈소를 지키던 나는 조용히 복도로 나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여행사 사장님 번호를 찾았죠. 사장님, 저 박순이에요. 혹시 우리 며느리 최근에 해외여행 예약한 거 있나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네. 며느님 친정 식구들까지 발리 리조트 예약하셨더라고요. 독채 빌라에 렌터카, 프라이빗 투어까지 풀 패키지로요. 내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장님, 그 예약 전부 취소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당장이요. 예, 지금요? 출국하신 지 이틀 됐는데 위약금이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괜찮아요. 위약금은 제가 책임질게요. 지금 바로 취소 처리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하늘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이렇게 차갑게 떠나는 순간에 아들 가족은 거짓말을 하고 해외에서 호화 휴가를 즐기고 있다니.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빈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맞서겠다고. 한편 발리의 고급 리조트에서는 며느리 가족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리조트 측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독채 빌라 예약이 취소됐다는 겁니다. 렌터카도 프라이빗 투어도 전부 취소 처리됐다고 했죠. 며느리는 리조트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예약자 가족의 요청으로 취소됐고 위약금도 이미 처리됐다고요. 며느리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약자 가족이라면 시어머니밖에 없었으니까요. 이게 말이 돼?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우리 여행을 취소해? 계획했던 럭셔리 여행은 순식간에 엉망이 됐고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분통을 터뜨리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따져야겠다고. 장례를 마친 지 나흘째 되던 날 아들과 며느리가 캐리어를 끌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가 여행을 다녀온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죠.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장례식에 못 가서 정말 미안해. 애가 갑자기 열이 너무 높이 올라서. 나는 걸레를 양동이에 담그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애가 많이 아팠다며. 지금은 괜찮고? 며느리가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다행히 나았어요. 거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걸레질을 계속하며 두 사람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SNS에 올린 사진 봤어. 아빠 장례식 날 해외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들 말이야.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동작을 멈췄다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예전에 예약해 둔 거라서요. 취소하면 손해가 너무 커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보다 어머님, 갑자기 리조트 예약이 취소됐다고 연락이 와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위약금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날아갔다고요. 나는 양동이를 들고 일어서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도 못 오면서 여행은 어떻게 갔니? 며느리가 눈살을 찌푸리며 나를 쳐다봤습니다. 애가 고열로 입원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진 속에서는 수영장에서 물놀이하고 있더라. 어떻게 된 거지?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봤고 며느리는 핸드백을 뒤지는 척하며 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간단하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아버님도 돌아가셨으니까 앞으로 일들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상속 문제요. 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들이 있잖아요. 이 아파트도 그렇고. 며느리가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요. 이 아파트 시세가 지금 거의 18억은 되더라고요. 어머님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크고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저희 부부 공동 명의로 해두면 나중에 상속세도 절약되고. 나는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시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온 내가 할 말은 아니지. 며느리 얼굴에 불만이 스쳤지만 더 이상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마음이 복잡한 나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꼼꼼한 성격이라 모든 서류를 정리해서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 보험 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서류 뭉치 사이에서 낯선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남편이 직접 손으로 쓴 메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사돈 이진우의 건설사에 투자한 금액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3억, 5억, 2억씩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한 흔적이 보였고 총액을 계산해 보니 거의 13억 원에 달했습니다. 남편은 메모 밑에 이렇게 적어놨더군요. 이진우 씨 회사 자금 상황 불안정. 투자금 회수 어려울 수도. 순이 혼자 남으면 압박받을 수 있음. 대비 필요. 나는 메모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에 이미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계속해서 서류들을 살펴보다가 또 다른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상속 관련 법률 상담 자료였는데 날짜를 보니 2달 전에 인쇄된 거였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남편이 인쇄한 게 아니라 누군가 이메일로 보낸 걸 출력한 거였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니 며느리의 이메일 주소였습니다. 자료에는 배우자 사망 시 상속순위, 상속세 절감 방법, 부동산 명의 변경 절차 같은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에 밑줄까지 그어져 있었죠. 며느리가 남편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이미 상속 문제를 조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사돈이시죠? 저 이진우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네, 사돈 어른은 무슨 일이세요? 사돈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어딘가 압박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돈께 사업 자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투자받았던 거 아시죠? 그게 말이죠.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단순한 차입금이 아니라 지분 투자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 문제를 정리하실 때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사돈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으로는 남편의 메모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투자금 회수 어려울 수도. 순이 혼자 남으면 압박받을 수 있음. 남편의 걱정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그 부분은 저도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사돈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물론이죠. 다만 이런 건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우리 며느리 말로는 아파트 상속 문제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가족끼리 잘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서재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이 이미 상속 문제에 대해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게 명확했습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감정에 휘말리면 안 된다고. 나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통장 내역, 보험 증서, 투자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평생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가게 장부를 관리해 왔기 때문에 숫자 보는 눈만큼은 누구보다 정확했습니다. 계속 서류를 뒤지다가 법률사무소 명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강태훈 변호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명함 뒷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신뢰할 수 있음이라고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고민할 때가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라고. 이틀이 지나고 우편함에서 두꺼운 등기 우편 하나가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법률사무소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남편의 회사명이 함께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안에는 공식 문서 여러 장과 함께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 김동현 씨의 유언 집행자로서 상속인 배우자 박순희 씨와 면담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편이 유언을 남겼을 거란 건 예상했지만 막상 공식 문서로 받아보니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바로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강태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 박순희입니다. 오늘 우편물 받았어요. 강 변호사가 공손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인께서 생전의 유언 집행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일찍부터 집안을 정리하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10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태윤 변호사였습니다. 나는 강 변호사를 거실로 안내하고 차를 내왔습니다. 강 변호사는 가져온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차분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파일 여러 개와 봉인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 원본입니다. 저는 고인의 지정에 따라 사망 후 60일 이내에 이 유언장을 배우자께 전달하고 내용에 따라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봉투의 봉인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개봉했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문서가 나왔고 첫 페이지에는 남편의 친필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유언장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우자 박순희 씨의 노후 생활 보장을 최우선으로 한다. 둘째,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당분간 명의 변경을 보류하고 배우자가 거주하며 관리한다. 셋째, 금융자산 및 보험금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배우자의 생활비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조치한다. 나는 강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나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해뒀다니. 하지만 강 변호사의 표정이 조금 무거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상속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다른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고인께서 사돈 되시는 이진우 씨의 건설사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셨습니다. 총액이 약 13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단순 대여금이 아니라 지분 투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투자금의 법적 성격과 회수 가능성입니다. 나는 이미 남편의 메모에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전문가의 입을 통해 들으니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그 투자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실제 회수는 이진우 씨 회사의 재정 상태에 달려 있죠. 고인께서 유언장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강 변호사가 유언장의 다른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줬습니다. 사돈 이진우의 건설사가 불안정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다.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아내가 불필요한 압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냉정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한다. 감정이 아닌 법과 계약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나는 유언장을 듣는 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죽음 앞에서도 나를 이렇게 세심하게 지키려 했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모님, 제가 고인의 재정 자료들을 전부 분석해 봤는데요. 아파트, 예금, 보험금, 퇴직금까지 합치면 상속 재산 규모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이진우 씨 측에서 투자금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상속 협의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며느리랑 사돈이 이미 이 문제를 알고 있을까요? 아마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을 겁니다. 투자 계약서에 이진우 씨도 서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며느님께서 최근에 상속 관련 법률 자료를 조사하신 흔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서재에서 발견했던 며느리의 이메일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변호사님, 그럼 우리도 제대로 준비해야겠네요. 남편이 나를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해뒀는데 내가 가만히 당할 수는 없잖아요. 강 변호사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존중의 빛이 스쳤습니다. 사모님, 앞으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인께서 저를 믿고 유언 집행을 맡기신 만큼 사모님께서 부당한 압박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강 변호사는 그날 오후 내내 나와 함께 남편이 남긴 모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나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익힌 장부 관리 능력을 발휘해서 숫자들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현재 파악된 순수 상속 재산은 아파트 포함해서 약 22억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이진우 씨 회사 투자금 13억을 합치면 총 35억 규모의 상속 재산이 되는 셈이죠. 하지만 투자금은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합니다. 사모님, 앞으로 며느님과 사돈 측에서 상속 협의를 요구할 겁니다. 아마도 아파트 명의를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자거나 투자금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재산을 더 가져가겠다는 식의 제안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남편 유언대로 하고 싶어요. 아파트는 당분간 명의 변경 안 하고 투자금 문제도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진우 씨 회사의 재정 상태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상속 협의 자리에서 우리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유리하니까요.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상속 문제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함께 만나자고 하시는데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나는 문자를 읽고 강 변호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며느리한테 연락 왔어요. 상속 협의하자고요. 사돈도 함께 만나자고 합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사모님. 그쪽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괜찮습니다. 우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협의 자리에 제가 동석하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며느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집에서 보자. 나도 변호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하마. 토요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돈하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오전 10시에 협의가 시작될 예정이었고 강 변호사는 9시 30분에 미리 도착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강해 보여야 했으니까. 9시 30분 강 변호사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검은색 서류 가방 2개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사모님, 오늘 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저쪽에서 어떤 말을 해도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필요한 순간에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10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인 이진우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이진우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그 옆에 선 안사돈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지만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따라 들어왔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는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오랜만입니다. 이쪽은 저희 쪽 법률 대리인 황민석 변호사입니다. 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고인께서 지정하신 유언 집행자 강태윤 변호사입니다. 두 변호사가 악수를 나누는 동안 나는 모두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마주 앉았습니다. 나와 강 변호사가 한쪽에, 며느리 가족과 이진우 부부 그리고 황 변호사가 반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들은 중간쯤 어정쩡하게 앉았는데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고인의 상속 재산 분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으니 그 내용부터 공유하겠습니다. 강 변호사가 유언장을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며느리와 이진우의 시선이 유언장에 고정됐습니다. 강 변호사는 천천히 유언장을 펼치며 주요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배우자 박순희 씨의 노후 생활 보장을 최우선으로 한다. 둘째, 현 거주 아파트는 당분간 명의 변경을 보류하고 배우자가 거주하며 관리한다. 셋째, 금융자산 및 보험금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배우자의 생활비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조치한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우도 팔짱을 끼고 강 변호사를 노려봤습니다. 강 변호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읽었습니다. 넷째, 사돈 이진우 씨의 건설사에 투자한 자금에 관하여 고인은 해당 회사의 사업 불안정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투자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되어야 한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이 자금은 반드시 회수할 것을 당부한다. 이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손으로 짚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투자금은 단순한 대여가 아니라 저희 회사 지분 투자였습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이건 회수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이 아니에요. 황 변호사도 서류를 꺼내며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투자 계약서를 보시면 지분 투자 형태로 되어 있고 회수 조항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 변호사가 침착하게 자신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했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보시면 지분 투자 형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긴급 자금 지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더군다나 고인께서 남기신 메모와 기록을 보면 이 투자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남편의 메모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남편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었습니다. 날짜별로 투자 금액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이진우와 나눈 대화 내용, 회사 상황에 대한 우려,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한 당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메모 중 하나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이진우 씨가 다시 연락 왔다. 회사 자금 회전이 안 된다며 급하게 5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은행 대출도 막혔다고 한다. 사돈이니까 도와주긴 했지만 이게 돌아올 돈인지 모르겠다. 순이 혼자 남으면 이 돈 때문에 고생할까봐 걱정이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진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고 며느리는 아버지를 쳐다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메모를 바라봤습니다. 강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희가 이진우 씨 회사의 재정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공개된 재무제표와 업계 정보를 종합해보면 현재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건설사의 재정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힌 자료였는데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작년부터 회사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고 은행 대출은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진행 중인 건설 현장 3곳이 자금난으로 중단됐고 협력업체 대금 지급도 연체되고 있습니다. 고인의 투자금 13억 원이 현재 회사의 가장 큰 자본금이며 이게 없으면 회사는 당장부도 위기에 처합니다. 이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지만 부도까지는 아닙니다. 강 변호사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금을 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법정 상속 절차에 따라 이 투자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인들에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회수가 가능하시다면 문제 없겠죠. 이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황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어머님. 아버지 회사가 망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냉정하게 나오실 거예요? 나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며느리야, 내 아버지 회사 살리려고 우리 남편 유산을 포기하라는 거니? 내 아버지가 사업 잘못해서 어려워진 건데 그걸 왜 내가 책임져야 하지?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시아버지 장례식 날 거짓말하고 해외여행 갔잖아. 그때부터 난 알았어. 너희가 뭘 노리고 있는지.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지며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진우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투자금을 당장 회수하시면 정말 회사가 무너집니다. 나는 이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남편이 사돈 어른 회사에 돈 빌려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곧 갚겠다고 했죠. 근데 돌아온 돈이 얼마예요?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 남편도 없고 저 혼자 남았는데 제 노후는 누가 책임져 줍니까? 이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협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아파트는 당분간 사모님 명의로 유지됩니다. 금융자산과 보험금은 법정 상속 비율대로 배우자와 아들에게 분배하고 이진우 씨 회사 투자금 13억 원은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황 변호사가 끼어들려 했지만 강 변호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물론 회수 일정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자금 자체를 상속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아파트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고인의 유언에 반함으로 불가합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 가족 다 망하게 하실 거예요? 나는 며느리의 눈물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장례식 날 거짓말했을 때 너희는 나를 생각했니? 지금 와서 가족 운운하지 마. 이진우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는 황 변호사와 잠시 귓속말을 나눴습니다. 그러고는 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저희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투자금 회수하시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회수 기한을 좀 여유 있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즉시 회수 요구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일정을 잡도록 하죠. 이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패배감이 역력했습니다.
협의가 끝나고 며느리 가족과 이진우 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진우는 나를 한번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나와 강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사모님 잘하셨습니다. 고인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쌓여있던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상속 협의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법적으로 승리했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진 겁니다. 평소에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나를 보면 고개를 돌리거나 수군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옆동 아줌마가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혀를 차는 걸 보고 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시어머니래. 며느리 여행까지 취소시켰다면서. 아니, 진짜 며느리가 손주 데리고 힐링 여행 간 건데 시어머니가 악의적으로 방해했다던데. 얼마나 악독하면 그래.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 취소 이야기가 어떻게 동네에 퍼진 걸까요? 집에 돌아온 나는 급하게 휴대폰을 열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가장 최근 게시물 상단에 우리 동네 악독한 시어머니 사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고 조회수가 3,000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글을 클릭했습니다. 글은 며느리의 입장에서 쓰인 것처럼 보였는데 내용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 후 갑자기 시어머니가 돌변했어요. 저희가 아버님 재산을 노린다고 의심하시더니 저희 가족 여행까지 악의적으로 방해하셨어요. 상속 협의 때는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저희를 압박하셨습니다. 제 친정 아버지가 어려운 상황인 걸 아시면서도 투자금을 당장 갚으라고 하셔서 저희 가족이 다 망할 위기예요. 그 밑에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나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노인들은 정말 이기적이다. 며느리 힘들게 하는 전형적인 시엄마. 재산 욕심에 눈이 멀었네. 나는 글을 읽으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글이 지역 맘카페뿐만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에도 퍼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게 명백했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악성 문자도 계속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슴 통증이 심해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나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맥과 혈압 상승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혼자서 입원 수속을 밟고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는 내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나는 지금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이틀을 병원에서 보내고 퇴원한 후 나는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제대로 싸워야 할 것 같아요. 거짓 소문 퍼뜨린 사람들한테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어요.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사모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협의 자리 전에 며느님한테 가볍게 정보를 하나 흘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 날 강 변호사가 준비한 해명 문서가 온라인에 올라갔습니다. 문서에는 남편의 유언장 내용, 며느리가 장례식 날 해외여행을 갔다는 증거 사진, 이진우 회사의 재정위기 상황, 그리고 상속 협의 과정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문서를 읽은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며느리가 거짓말한 거였네. 시어머니가 피해자였구나. 나를 비난하던 게시물들은 하나 둘씩 삭제되었고 악성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니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들 재우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인터넷에 올린 글들 당장 다 지워. 그리고 엄마한테 사과해. 며느리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재훈을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신도 어머님이 너무 심하시다고 했잖아. 재훈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아니,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아빠 장례식 날 거짓말하고 여행 간 것도, 어머니 재산 노린 것도 다 우리 잘못이야. 엄마는 혼자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난 아들이면서도 외면했어. 이제 그만하자. 글 지우고 엄마한테 사과해. 안 그러면 나 정말 이혼할 거야.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시어머니 편 들려고 나랑 이혼해? 재훈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야. 옳은 일을 하는 거야. 내일까지 생각해. 글 지우고 사과할 거면 같이 살고 아니면 이혼해. 재훈은 그 길로 집을 나와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어보니 재훈이 서 있었습니다. 재훈은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입원하셨다면서요?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내가 바쁠 것 같아서. 재훈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이 거실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비겁하게 외면했어요. 아빠가 엄마 지키라고 하셨는데 전 오히려 엄마한테 상처만 드렸어요. 나는 아들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재훈아,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며칠 후 강 변호사와 이진우 측 사이에 투자금 회수 계약서가 작성됐습니다. 13억 원을 5년 동안 매달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석 달 이상 연체하면 즉시 회사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토요일 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계약서 작성 자리가 열렸습니다. 이진우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진우가 계약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돈, 이 조건대로라면 저희 회사가 버티기 힘듭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돈 어른, 이미 충분히 양보한 조건이에요. 법적으로는 당장 전액 회수할 수도 있는데 5년이나 기한을 드린 거예요. 이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첫 달 이진우는 약속대로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입금 날짜가 일주일씩 늦어지기 시작했고 석 달째에는 절반만 들어왔습니다. 넉 달째 되던 달 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이진우 씨 회사가 은행 대출금을 연체했다고 합니다. 곧 부도 처리될 것 같아요. 계약서대로 회사 자산 압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예상했던 일이라 놀라지 않았습니다. 강 변호사는 즉시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고 이진우 회사의 주요 자산들이 동결됐습니다. 한 달 후 이진우의 건설사는 공식적으로 부도 처리됐습니다. 이진우가 살던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고 회사 사무실에는 폐업 딱지가 붙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강 변호사에게 전화로 들었습니다. 사모님, 이진우 씨 회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압류된 자산을 처분하면
투자금 중 4억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아쉽지만 포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변호사님. 돈보다 중요한 걸 지켰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옷차림도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 회사가 망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나는 며느리를 거실로 들였습니다. 차를 내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훈이는 어떻게 지내니?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실망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고, 어머님께 너무 잘못했다고 매일 싸웠어요. 저도 이제 알아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습니다. 며느리야, 내 아버지 회사가 망한 건 내 탓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사업을 잘못해서 그런 거고, 우리 남편 돈으로 버티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어.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며느리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12월, 초겨울이 왔습니다. 나는 예전에 운영하던 반찬 가게 공간을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들여 가게를 새롭게 꾸몄습니다. 재훈이 주말마다 와서 나를 도왔습니다. 간판에는 순이의 쉼터라고 적혔습니다. 남편의 이름도 아니고 며느리 가족의 이름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공간이었습니다. 2월 초 순이의 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 비슷한 고부 갈등을 겪는 시어머니들,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차를 내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때로는 강 변호사를 초청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쉼터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제 아파트를 팔아서 자기들 집 사겠다고 하고요. 나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아주며 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남편을 잃고 며느리와 사돈에게 공격받고 사회적으로 고립됐던 경험들을, 하지만 남편이 남긴 유언과 기록으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증명하며 명예를 되찾았다는 것까지. 여자는 내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힘을 얻었습니다. 그럼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충분히 강한 사람이에요. 봄이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개나리가 피어나고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나는 이제 남편 없이도 혼자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쉼터로 출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재훈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재훈은 일주일에 2~3번씩 나를 찾아와 식사를 함께 했고 손주도 자주 데려왔습니다. 어느 날 나는 쉼터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나는 지갑에서 남편의 작은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날 지켜주려고 남겨둔 것들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이제는 당신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순이로요. 나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저 박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보호 아래 있던 아내에서 벗어나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 나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내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